사찰에서 노스님들과 동자승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조폭들을 제압한 에덴 미녀. 그녀의 정체가 대한민국 최연소 투스타 사단장이었다면 한 여성 장군의 조폭 참교육에 대한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곳,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천년 고찰봉은 사경내는 늦가을의 정취로 가득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짙은 향내와 함께 마른 나뭇잎 구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듯 맑고 청한 소리를 냈다. 평일 오후의 한적함 속에서 몇몇 신도들이 경건한 걸음으로 경례를 거일거나 법당을 향해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다. 그들 사이로 새 속의 번잡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맑은 기운을 풍기는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다. 군복이나 정장이 아닌 몸의 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아이보리색 니트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은 20 중반이라 해도 믿을 만큼 애어 보였으나 깊고 고유한 눈빛은 그 나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연륜과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대한민국 육군 현역 소장이자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특 수임무단 출신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별을 단 그녀의 이력은 군 내부에서도 전설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계급장도 군복의 무게도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한 명의 개인으로 이곳에서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고된 훈련과 지휘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아주 잠시나마 얻은 귀한 휴식이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흙과 나무 그리고 향이 섞인 사찰 특유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난데없이 나타난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경내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이 울려 퍼졌다. 정갈 사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탁하고 불쾌한 소음이었다. 서아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살짝 찌푸려졌다. 고개를 돌리자 서너 명의 남자들이 거들먹거리며 경내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딱 보기에도 건실한 상관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상착에. 화려한 문신을 드러낸 팔뚝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옷차림 그리고 주변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누가 보아도 조직에 몸담은 이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유난히 덩치가 컸다. 다부진 체격이라기보다는 기름진 음식과 술로 불린 듯한 몸집이었고 심술궂게 생긴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가 바로 이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흥 조폭 흑사파의 두목 황도철이었다. 어이 주지 어디여? 주지 나오라 그래? 황도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경내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렸다. 몇몇 신도들이 겁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사찰의 종무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놀라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타일렀다. 봉은사의 주지 해명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분리를 마주한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여 있었다. 황도철은 해명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성스럽긴 뭐가 성스러워? 중놈들이 세금도 안 내고 좋은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돈 벌어 먹는 곳 아니냐고. 내가 오늘 이절 기화장 몇 개 보시 좀 하려고 하는데 주지 양반이 영 환영을 안 해주시네. 보시라는 단어의 악의적인 의미를 담아 내뱉는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저를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조폭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눔과 비움에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드릴 만한 재물이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 주십시오.
해명 스님의 차분한 대답에도 황도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스님에게 사죄질을 시작했다. 이 늙은이가 말이 안 통하네. 야이들 오늘 이 절에 있는 불상들 금칠이 잘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봐라. 혹시라도 칠이 벗겨졌으면 우리가 새로 해드려야지. 안 그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 하나가 대웅전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법당 입구에 놓인 작은 동자승 석상을 발로 툭 찼다. 어이쿠 실내 이놈이 발이 미끄러졌네. 석상이 바닥에 나그는 것을 보고도 그는 희거리기만 했다. 그 순간 옆에 서이 모습을 겁에 질려 지켜보던 어린 동자승이 울음을 터뜨렸다. 양, 우리 아기 부처님 이제 갓대 6살이나 되었을까? 삭발한 머리가 아직은 낯선 듯 어색한 맑은 눈을 가진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넘어진 석상을 일으켜 세우려 달려갔지만 조폭의 발에 걸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어딜 조물의 기가 상황은 험악해졌다. 노스님들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막아섰지만 수적으로나 완력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황도철과 그 무리는 마치 재미있는 논리감이라도 찾은 듯 스님들을 밀치고 조롱하며 경내를 휘젓고 다녔다. 공포에 질린 신도들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법도 질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윤서아는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과 같이 평온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을 들끓게 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지만 그녀가 지켜야 할 국민이 분명히 존재했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분노는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다. 상황을 분석했다. 적의 수백 명, 맨손이지만 폭력에 익숙한 자들. 주변에는 다수의 민간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폭력을 최소한의 피해로 가장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수백 번이나 반복했던 전술적 상황 판단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목표 식별 위협 수준 평가 대응 시나리오 구상.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황도철의 발길질에 해명 스님이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서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유한 걸음으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평범한 여성의 조용한 발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곧 폭풍을 몰고 올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경내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오직 그녀의 발걸음, 소리와 타락한 자들을 향한 서늘한 분노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윤서아가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황도철의 부하 중 하나였다. 그는 실실 쪼개며 스님들을 괴롭히다 말고 자신들 쪽으로 똑바로 걸어오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휘파람을 불었다. 어허, 저기 예쁜 아가씨 하나 온다. 형님, 저 아가씨도 우리한테 보시 좀 하려나 본데요. 그의 말에 황도철과 나머지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흥미와 경멸이 동시에 어렸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자신들의 폭력적인 힘 앞에서 겁을 먹거나 혹은 어설픈 정의감에 나서는 그들에게는 늘 쉬운 먹잇감에 불과한 존재였다. 황도철은 주저앉은 해명 스님을 발로 툭툭 건드리던 것을 멈추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맞았다. 아가씨, 여긴 왜? 이런 험한 구경은 여자한테 안 좋은데. 혹시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왔어? 그의 저속한 농담에 부하들이 또다시 역겨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서아는 그들로부터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만하시죠?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소리였다. 경내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재물 손괴. 당장 사과하고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서하의 말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군더더기 없는 사실에 기반한 경고. 마치 부하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듯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전달하는 화법이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조폭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황도철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서를 쳐다보다가 이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푸하하 불법이야 너네 들었냐? 이 아가씨가 우리한테 법을 가르치신다. 아가씨 혹시 경찰이야? 아니면 검사, 변호사, 생긴 건 멀쩡해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네. 마지막 경고입니다. 떠나세요. 서하는 그의 조롱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황도철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다.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무력화시킬 지점을 찾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황도철은 서하의 당돌란 태도에 심기가 뒤틀렸다. 그는 웃음기를 거두고 얼굴을 굳혔다. 마지막 경고는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쁜 얼굴에 흠집나기 싫으면 얌전히 옆에 가서 구경이나 해. 오빠들이 저리랑 얘기 좀 끝내고 너랑도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과 동시에 황도철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실실 쪼개며 서하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는 듯 불쾌하고 끈적한 움직임이었다. 아가씨,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이리 와서. 그의 손이 서하의 니트에 닿기 직전 번개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팍파는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 으아. 서하에게 손을 뻗었던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나굴었다. 그의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황도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서하의 손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기술은 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근접 격투술의 일부였다. 상대의 공격을 역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관절을 파괴하는 지극히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조폭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가셨다. 그들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단순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단 일격에 자신들의 동료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계집배가 상황 파악을 마친 황도철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체면을 구였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뭐해 이것들아? 전연 잡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려. 황도철의 명령에 남은 2명의 부하가 동시에 서하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다른 한 명은 측면으로 파고들며 다리를 걸려는 움직임이었다.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협공이었다. 하지만 서하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격투 훈련은 그녀의 신체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정면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대신 서하는 오히려 그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상대의 팔 안쪽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주먹을 흘려보냄과 동시에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웃음막히는 소리와 함께 덩치 큰 남자의 몸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복부에 가해진 충격은 폐 속의 공기를 모두 빼앗아 버렸다. 동시에 측면에서 다리를 걸어오던 다른 남자의 발목을 향해 서하의 구두굽이 정확하게 찍혔다. 구두굽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굽이 없는 단어에 가까웠음에도 체중을 실어내리 찍은 공격은 상대의 복사뼈를 가격하기에 충분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서한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밀어 땅에 쳐박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남자는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건장한 남자 셋이 비명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그다. 한 명은 손목이 부러졌고 2명은 각각 복부와 머리에 충격을 받고 무력화되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은 가녀려 보이기까지 하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경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님들도 겁에 질려 숨어있던 신도들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황도철 하나였다. 그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독사 앞에 선 쥐처럼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야? 서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걸음은 마치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듯 황도철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외양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공포는 인간을 비겁하게도 혹은 더욱 포악하게도 만든다. 궁. 위급할 때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접이식 칼이었다. 오지마, 더우면 찔러버릴 거야, 이 미친년아. 칼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발악이었다. 칼날은 서하를 향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다. 서하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와 황도철 사이의 거리는 약 3m. 칼을 든 상대와 대치하기에 결코 안전한 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상황 변경, 적흉기 사용, 대응 프로토콜 전환. 머릿속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에게 흉기를 든 괴한과의 대치는 수없이 겪었던 훈련 상황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라 불리는 그곳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공포를 극복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신체를 개조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서한은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발끝에 두었다. 그녀의 시선은 황도철의 손이나 칼날이 아닌 그의 어깨와 눈을 향했다. 공격의 시작은 언제나 그곳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칼을 버리세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말은 오히려 황도철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칼을 들고 있음에도 상대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하고 분노했다. 시끄러워.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황도철은 기합 소리와 함께 서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무작정 휘두르며 돌진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움직임이 아닌 막무가 내식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하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환히 보였다. 칼을 준 팔의 각도, 무게 중심의 이동 숨을 내뱉는 타이밍까지 그녀는 황도철이 2걸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었다. 칼날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서하는 비은 몸의 반동을 이용해 황도철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왼손이 칼을 준 황도철의 손목을 낚아챘고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우두둑.
역겨운 뼈리와 함께 황도철의 팔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크아! 극심한 고통에 황도철이 비명을 질렀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서아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황도철의 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올렸다. 목이 꺾인 그의 시야가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그의 등 뒤로 서아가 무릎을 세웠다. 쿵 황도철의 등이 정확하게 서아의 무릎에 찍히며 그는 숨을 토해내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칼을 든 거구의 남자가 달려들었고 가녀린 여자는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서아는 쓰러진 황도철을 잠시 내려다본 뒤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툭 차서 멀리 보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켜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수만 번 헐떡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부대 시절 교관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기억해라. 특전사는 살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전우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는 생존 기술을 익히는 곳이다. 너희의 힘은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 가르침은 그녀의 뼈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그녀가 사용한 힘 역시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고유한 사찰의 평화를 힘없는 스님들과 어린 동자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경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괴물 같은 조폭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고요히 서 있는 서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해명 스님이 다른 스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는 서아를 향해 다가와 말없이 깊게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보살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라이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여러 대의 경찰차가 봉은사 입구에 멈춰섰다. 서아의 평화로운 휴일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쉬운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이 만든 변화에 대한 작은 뿌듯함도 함께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사건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를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귀전을 때리며 봉은사의 고요한 경내를 완전히 뒤덮었다. 잠시 후 성급한 발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굳은 얼굴로 현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한마디로 이해 불가능 그 자체였다. 건장한 산에 내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중심에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이 고요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스님들과 신도들. 전부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현장 지휘자인 듯한 중년의 형사가 소리쳤다. 그의 이름은 박철민. 이 지역 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달고 다른 베테랑이었다. 그는 현장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직감적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것임을 예감했다.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최근 이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흑사파의 조직원들이었다. 특히 의식을 잃은 채꼴납게 널브러져 있는 황도철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박 형사는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윤서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예단이 가득했다. 젊은 여자가 조폭 여러 명과 얽혔다.
보통은 치적 문제거나 돈 문제 혹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을 거라는 편견. 선생님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남자들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서아는 그의 눈에 담긴 편견을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정당방위이자 다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정당방위요? 박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무리 봐도 일방적인 폭행 같은데 저쪽은 4명이고 선생님은 혼자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 형사가 황도철을 사장이라고 부르는 순간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찰과 조폭의 유착. 가장 추악하고 근절되어야 할 사회의 암적인 권리였다. 황도철은 자신을 흔드는 박 형사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아를 손가락질했다. 박 형사 저 미친년이 우리가 그냥 절 구경 좀 하려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를 걸더니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내가 덤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팔을 부러뜨렸다고. 황도철의 명현기에 그의 부하들도 하나 둘씩 깨어나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저 여자가 먼저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우리는 그냥 말리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서하는 가해자로 조폭들은 피해자로 둔갑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 형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진실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복잡한 사건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힘없는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상황이 대충 파악되는군요. 박 형사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선생님, 폭행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가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야겠네요. 얌전히 따라오시죠. 그때보다 못한 해명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형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고 이 보살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은입니다.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도 맞아요. 우리가 봤어요. 라며 증언했지만 박 형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었다. 스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목격자 진술은 나중에 서해 와서 따로 듣겠습니다. 지금은 현장 정리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갑시다. 그의 손이 서아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형사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박 형사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지금 공무집행을 빙자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겁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그 더러운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칼날처럼 박 형사의 심장을 찔렀다. 평생 험한 놈들만 상대해왔던 박 형사조차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춤하며 손을 거두었다. 뭐라고? 이곳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경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사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거짓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유기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형사님 본인이 지게 될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금만금과도 같았다. 그녀의 태도는 당당함을 넘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자의 위험마저 느껴졌다. 박 형사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일개 젊은 여자에게서 이런 위협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혔다. 이 여자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가 법이고 경찰이야. 시끄럽고 당장 경찰서로 따라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고 싶어. 박 형사는 다시 한번 이성을 잃고 서아에게 손을 뻗었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또다시 허공에 멈췄다. 서아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가녀린 손이었지만 그 손에 붙잡힌 박 형사의 팔은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아파히거나 이거나 서아는 그의 손목을 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형사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이지 당신 같은 부패한 공권력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손을 놓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현장에서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그래도 잡아가시겠습니까? 군인이라는 말에 박 형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피식 웃었다. 기껏해야 여군 부사관이나 장교겠지? 그걸로 누굴 협박해? 하 군인이 벼슬을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시끄럽고이 손 못 나오. 박 형사가 힘으로 손을 빼내려 발악하는 순간 서아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그녀가 아닌 박 형사와 황도철 일당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소란탁한 공기로 가득했다. 서류 뭉치와 식어 빠진 커피컵,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간. 윤서아는 그곳에 마치 흙탕물 속의 연꽃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 취조실로, 황도철 일당은 피해자 진술을 위해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박철민 형사는 의기양하게 황도철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그의 피해 사실을 경청했고 서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박 형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들어왔다. 자, 이름부터 말해보시지.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하고 무례했다. 윤서아. 서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이는, 직업은 삼둘, 직업은 군인입니다. 아까부터 군인 하는데 그래서 부대가 어디냐고. 계급은 뭐고. 박 형사는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그는 서아의 신원조회를 통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했지만 직업란에 단순히 군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세부 정보는 보안 처리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그녀를 보고 있었다. 기껏해야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곳에 말다니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서아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이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황도철 일당이 피해자로 둔갑하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다. 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어디? 박 형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계급은 소장, 현 보직은 제1기동 사단장입니다. 순간 취조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다. 박 형사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잘못 들으셨습니까? 제 계급은 별돌 소장이고 현직 사단장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박 형사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장, 사단장, 순물도 안 돼 보이는 이 젊은 여자가 푸하. 박 형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박장대소했다. 아가씨, 지금 나랑 장난해? 소설을 써도 좀 말이 되는 소설을 써야지. 당신이 사단장이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다. 어디서 약을 팔아? 그는 서아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혹은 자신을 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신원 조작의 공무집행방해, 경찰 모두까지 죄질이 아주 나빠. 당신 오늘 여기서 밤새울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서한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서장님께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장, 우리 서장님이네 친구야? 박 형사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쾅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이 사색이 된 경찰서장이 넥타이도 삐뚤어진 채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강력 팀장과 다른 간부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줄지어 있었다. 서장님, 여긴 어쩐 일로? 박 형사가 당황해서 묻자 서장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서아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충성. 강남경찰서장 총경 김진태입니다. 윤서와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박 형사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서장의 입에서 나온 윤서와 사단장님이라는 말이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신원 재확인 요청을 넣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경찰청 본청과 국방부 헌병대에서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현역 육군소장이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최연소 사단장이 관내에서 폭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 만한 대형 사고였다. 일어나십시오, 서장님. 저는 지금 군인 신분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녀의 그 태도가 서장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서장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멍하니 서 있는 박 형사를 향해 평생 내본 적 없는 분노의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로 당장 사단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박 형사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가셨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쿵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정말로 별 2개를 단 현역 사단장이었다. 자신은 하늘 같은 존재에게 감히 경찰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욕과 무례를 저지른 것이었다.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사무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낄낄대던 황도철 일당은 서장의 등장과 함께 얼어붙었다.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시비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감히 대한민국 장군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고 희롱하고 폭행하려 했던 것이다. 황도철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변해 있었다. 서아는 무릎 꿇은 박 형사와 겁에 질린 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취조시을 울렸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그것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증거가 인멸되며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녀는 서장을 지나쳐 취조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이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부동 자세로 섰다. 황도철 일당은 이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입구에서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각 잡힌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이제 이 사건은 일개 경찰서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다. 보이지 않았던 계급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압도했다. 윤서와 사단장의 신원이 밝혀진 순간 강남경찰서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사건은 즉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수사팀으로 이관되었다. 박철민 형사는 직위에 제되었고
서장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 수뇌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했다. 가장 먼저 확보된 것은 봉은사 경내의 모든 CCTV 영상이었다. 고화질 카메라에 담긴 영상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명백하게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황도철 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렴치한 악당 그 자체였다. 그들이 스님들을 위협하고 동자승 석상을 발로 차고 어린 동자승을 밀치는 장면, 해명 스님에게 삿돼지라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장면, 그리고 윤서아에게 다가가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희롱하고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려다 오히려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황도철이 비겁하게 칼을 꺼내 휘두르다 팔이 꺾이고 제압당하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다. 황도철 일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으며 윤서아의 행동은 완벽한 정당방위이자 타인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707특수임무단 출신의 전투 전문가가 마음만 먹었다면 황도철 일당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정확히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한 것이었다. 황도철과 흑사파 조직원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었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동공갈,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찰내 기물 파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협박. 대한민국에서 현역 장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죄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그들의 조직 흑사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 뽑힐 위기에 처했다. 수사팀은 그들의 과거 범죄 행각까지 모두 사사히 파헤치기 시작했다. 취조실에서 CCTV 영상을 마주한 황도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백호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사건이 정리되는 동안 서아는 헌병대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경찰서 내의 조용한 서장실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해명 스님이 그녀를 찾아왔다. 노 스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살님 덕분에 우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의 그 힘은 사람을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 약한 이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활인검 그 자체였습니다. 이 늙은 중이 보살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단독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장군 사찰서 조폭 4명 맨손으로 제압.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윤서아 사단장이라는 이름이 올랐다. 처음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곧이어 경찰의 공식 발표와 함께 CCTV 영상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자 의심은 경과 환호로 바뀌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압도적인 실력으로 악당들을 제압하는 그녀의 모습. 그러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 국민들은 열광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이게 진짜 참군인이지. 내 세금이 아깝지 않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현실판 여전사, 얼굴은 천사인데 싸움 실력은 저승사자네. 완전 걸크러쉬. 저런 분이 우리 군을 지키고 있다니 든든하다. 그녀의 과거 이력까지 재조명되며 신화는 더욱 커져갔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연소 707특임단 팀장 해외 파병에서의 전설적인 활약 그리고
파격적인 진급으로 최연소 사단장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서사였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서아가 마침내 강남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엄청난 수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사단장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평소에도 무술을 연마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쏟아지는 플래시와 질문들. 이것은 그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담담하고 굳건한 표정이 떠올랐다. 데코이 포효는 단지 사찰의 경내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다. 그 포효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을 깨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윤서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의 장군으로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시대가 원하는 영웅의 상징이 되어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윤서아의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고막을 찢을 듯한 기자들의 외침은 마치 전장의 포성처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수많은 실전과 극한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정신은 이 정도의 소환에 흔들릴 만큼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감탄 그리고 의심의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대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는 짧지만 군인다운 절도가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단 한 문장.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몰려든 기자들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더 이상의 화려한 언변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지만 그녀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국민들은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불필요한 사족 없이 오직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윤서와 신드롬에 휩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일대기를 대서 특필했고 그녀가 거쳐온 제707특 수임무단과 현재 지휘하는 제11기동사단은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아이들은 장래 희망으로 윤서와 장군님을 꼽았고 서점가에는 리더십과 군사 전략에 관한 서적들이 불티하게 팔려나갔다. 심지어 그녀가 사건 당일 입었던 아이보리색 니트와 검은색 치마는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사회 분위기는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급반전되었다. 참군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안도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청와대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왔다. 대통령은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군인의 귀감이자 국민의 영웅이라며 격려했고 정부는 그녀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무공훈 수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격려 편지와 위문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영웅이라는 왕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군 내부의 시선은 복잡했다. 대다수의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일부 보수적인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한 명의 스타 장군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시기와 질투도 어김없이 따라붙었다. 전쟁터도 아닌 시내 한복판에서 조폭 몇 명 때려 눕힌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식의 평화가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어둠을 건드린 것이었다.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한강 남쪽의 펜트하우스.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에서 한 중년 남자가 와인잔을 흔들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윤서와 사단장의 얼굴과 함께 자신들의 하부 조직이었던 흑사파가 일망타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이름은 양동진. 합법적인 기업. 금모그룹의 회장이자 그가면 뒤에서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는 거대 범죄 조직의 진짜 수장이었다. 황도철과 흑사파는 그에게 있어 수많은 발톱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하찮은 발톱 하나가 부러진 방식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윤서와 양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은조였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갑고 냉혹한 기운이 서여 있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나타났군. 감히 내 정원에 돌을 던져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윤서아라는 군인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날부터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까지 먼지 한 털까지 전부다. 그리고 황도철이가 망쳐놓은 일 깨끗하게 처리해. 증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양동진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협박과 음모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윤서아라는 여자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온실 속의 군인일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지배하는 어둠의 방식, 즉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열한 수단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라 확신했다. 한편 국군 최고지휘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합참의장 조승환 대장은 자신의 앞에 각 잡힌 자세로 서 있는 윤서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군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노장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군의 미래라 생각하느니 젊은 장군을 복잡한 심경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함께 윤 장군. 부드러운 말에 서아가 자리에 앉자 조 의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자네가 한일 군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어. 과찬이십니다, 의장님. 하지만 조 의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자네는 이제 단순한 사단장이 아니야. 국민적 영웅이 되었지? 영웅은 상징이야. 그리고 상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만 동시에 적들에게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표적이 되기도 하네. 자네가 건드린 자들 단순한 동네 깡패들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네를 노릴 걸세. 이제부터는 전장보다 더 위험한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몰라. 부디 몸 조심하게. 노장의 진심 어린 조언에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봉은사에서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영웅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적들의 살기와 함께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영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뒤로하고 윤서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제11기동 사단 화랑부대의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훈련 지역의 지형과 아군 그리고 가상 적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3대대 7번고지 우회 기동은 너무 안일하다. 적 특작 부대의 매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야. 즉시 경로 수정해서 5번 능선으로 은밀 침투하도록 포병은 즉각 해당 지역에 연막 차장 준비 이대는 5분 내로 목표 지점을 타격한다. 이상 그녀의 지시는 명료하고 거침이 없었다. 사단장 부임 이후 그녀는 부대를 완전히 뜯어쳤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모두 폐지하고 실전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부여하며 부대원들의 전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불만도 많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병사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단순히 운이 좋아 별을 단 것이 아니라 전장 그 자체를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전략가라는 사실을 그녀가 지휘통 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장병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빛났다.
그들에게 윤서아는 이제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 부대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구호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 윤서아의 존재 이유였다. 사찰에서 조폭들을 때려눕힌 것은 그 연장선에 있는 사소한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어둠은 끈질기게 그녀의 주변을 파고들고 있었다. 양동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금모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윤서아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심지어 사관학교 시절의 성적표까지. 하지만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감탄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군인 그 자체였다. 사적인 유흥이나 재산 증식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고 그녀의 모든 기록은 교과서처럼 깨끗했다. 약점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회장님 윤서아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조 실장의 보고에 양동진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더 재미있지? 깨끗한 그릇일수록 작은 흠집 하나가 더 치명적인 법이거든.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본인을 공격할 수 없다면 주변을 흔들면 된다. 봉은사의 그 늙은 중 아직도 입을 놀리고 단이나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이번에는 황도철 같은 멍청이들 말고 전문가들을 보내. 그날 밤 봉은사에는 다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늦은 밤 예불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던 해명 스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이전의 조폭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다가와 스님의 길을 막았다. 해명 스님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스님의 건강이 염려된다 하십니다. 특히 혀 건강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서늘했다. 경찰에 가서 괜한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 곁으로 조금 일찍 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잊으시는 게 스님과 이절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그들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명 스님은 그 자리에 선채 식은땀을 흘렸다. 이전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스님뿐만 아니라 절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두려움에 떨리는 해명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만 그 자들의 눈빛을 보니 신고했다가는 정말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역시 조승환 의장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그들은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지켜준 약한 이들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로 올랐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과 정보전이 필요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상황 발생. 그녀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에서 보안회선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자 해커. 지금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핵심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준 원사였다. 김원사, 도움이 필요하다. 흑사파의 배후를 추적해 줘. 어둠 속에서 날 보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내야겠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부대의 전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적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좋다.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싸움을 걸어왔다면
나 역시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주겠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밤늦게 그녀는 다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홀로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목적지는 봉은사. 그곳은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봉은사는 낮의 평온함과는 다른 깊고 서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윤서아는 경내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은밀 침투와 정찰 기술은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주었다. 그녀는 지금 사단장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한 명의 특수 요원이었다. 예상대로였다. 사찰 주변에는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된 감시자들이 있었다. 총 3명, 1명은 사찰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 2명은 차량 안과 골목길에 각각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다.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 분명했다. 해명 스님을 협박한 이후 증언을 번복하게 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화는 그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동시에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보고에 집중했다. 사단장님 김민준입니다. 흑사파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대부분 대포 통장과 유령 회사를 거쳤지만 최종 종착지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모그룹이라는 건설 및 유통회사입니다. 김원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금모그룹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암흑가의 자금이 합법적인 기업으로 세탁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중견 기업이지만 이면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채의 각종 이권 개입으로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업형 범죄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는 양동진 회장입니다. 화면으로 전송된 양동진의 사진을 보며 서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로 저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금모그룹 쪽에서 사단장님에 대한 대규모 여론 조작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언론사와 결탁하여 사단장님의 과거 행적을 왜곡하거나 봉은사 사건을 과잉 진압과 군인의 직권 남용으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를 유포할 계획인 듯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 기사로 터뜨릴 모양입니다. 역시 물리적인 공격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녀를 매장시키려 하는 것이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민적 영웅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비열한 수법. 알았다 김원사. 계속 감시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줘. 나도 이제 움직여야겠다. 서아는 통신을 끊고 숨을 골랐다. 적의 계획을 알았으니 이제 판을 뒤집을 차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골목길에 숨어있던 감시자였다.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소스치게 놀랐다. 그가 돌아보기도 전에 강한 충격이 목덜미를 덮쳤고 그는 소리 한 번 느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서아는 쓰러진 남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확보한 뒤 목표인 차량으로 향했다. 차 안의 감시자는 동료와의 무전이 끊긴 것을 의아하게 여기며 창밖을 살피던 중이었다. 그 순간 똑똑석 창문을 두드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창밖에 서 있는 것은 사진으로만 보았던 목표물 윤서아였다. 남자는 경악하며 허리춤의 총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보다 서아의 팔꿈치가 먼저였다. 화직 소리와 함께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박살났고 서아의 손이 안으로 들어와 그의 목을 잡아챘다. 몇 초 뒤 두 번째 감시자도 무력화되었다. 마지막 남은 옥상의 저격수가 아니라 감시자 역시 아래의 소란을 파악하고 철수하려던 순간 등 뒤에 나타난 서아에게 제압당했다. 불과 10분 만에 양동진의 전문 감시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한은 그들에게서 확보한 휴대폰과 통신 장비를 김민준 원사에게 즉시 전송했다. 이것은 양동진이 사찰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제 마지막 한 수가 남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국방부 영내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조승환 합참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의장님. 윤서아입니다. 무슨 일인가? 윤 장군. 보이지 않는 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서한은 김민준 원사를 통해 확보한 모든 정보를 조승환 의장에게 보고했다. 금모그룹과 양동진의 실체, 그들의 범죄 행각, 그리고 내일 아침 터질 예정인 자신에 대한 음핵성 기사까지. 그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적의 모든 패를 잃고 아군의 최상위 전력을 움직여 전세를 뒤집으려는 유능한 지휘관의 브리핑이었다. 조승환 의장은 모든 보고를 말없이 들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분노가 느껴지는 듯했다. 알겠네. 감히 대한민국 장군을 상대로 공작질을 벌여 그놈들이 전쟁을 원했으니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부대로 복귀하게의 싸움은 이제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세. 다음 날 새벽 양동진과 결탁한 언론사에서 윤서와 사단장 과잉 진납 논란이라는 기사를 송고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그리고 국방부의 합동 발표라는 전대미문이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합동수사본부 기업 거대 범죄 조직 금모그룹 전격 압수수색 양동진 회장 긴급 체포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국정원 헌병대의 정예 요원들이 금호그룹 본사와 양동진의 자택을 덮쳤고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윤서아를 의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은 오히려 그들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TV 뉴스에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오는 양동진 회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 섰을 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을 헤맸다. 그 순간 방송국 카메라가 인파 반대편에 잠시 멈춰서 있는 한 여인을 비췄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트렌치 코트 차림의 윤서아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어둠의 황제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양동진의 눈에는 패배와 증오가 윤서아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승리와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롱이나 위협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의 완벽한 승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지켜낸 것이었다. 양동진 회장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던 거대한 암세포를 돌려내는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윤서아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패한 권력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산사태가 되었다. 몇 달 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법정 최고형. 그것이 금모그룹의 황제 양동진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철퇴였다. 범죄단체 조직, 살인교사, 특수협박,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및 탈세, 뇌물공여, 군인에 대한 명예훼손교사 등 그의 죄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법정에 선 그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흑사파의 두목 황도철과 그 조직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우리는 그저 칼날이었을 뿐 칼을 휘두른 손은 따로 있었다며 양동진을 원망했지만 그들의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폭력에 기생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에서 정의를 외면했던 박철민 형사, 그는 불명예 파면은 물론
직권남용과 술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서며 허망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은 부패한 공권력의 종말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사람들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세상의 이치가 윤서아라는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강철의 나비, 정의의 수호자와 같은 새로운 별칭들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을 넘어 이 시대가 갈망하던 정의와 신념의 아이콘이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녀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졌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그녀에게 정계 입문을 제안하는 러브콜이 쏟아졌다. 그녀의 상징성과 국민적 지지를 생각하면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안보자문위원이나 CEO 자리를 제안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작사들의 연락도 쇄도했다. 세상은 영웅에게 화려한 명예와 부를 약속하며 손짓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군복을 벗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 이 사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랐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모든 제안에 대한 답을 대신하듯 조용히 한 곳을 찾았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곳 봉은사였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경내는 예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아 있었다. 많이 이전보다 더 깊고 고유한 평화가 감돌았다. 흑사파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아는 군복이 아닌 처음 그날과 같은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보살님 오셨습니까? 해명 스님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이제야 이곳이 부처님의 도량다워졌습니다. 모두 보살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스님. 그저 제자리를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서아는 겸손하게 답하며 스님과 함께 경례를 걸었다. 그때 저쪽에서 법당을 청소하던 한 어린 동자승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환한 얼굴로 달려왔다. 사건 당일 조폭의 발에 걸려 넘어졌던 바로 그 아이였다. 누나 아이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보살님도 장군님도 아닌 친근한 누나였다.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고이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누나 선물이에요. 서아가 종이를 펼치자 그곳에는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거대한 불상 앞에 칼을 든 악당들을 모두 물리치고 굳건히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림 속에서 그녀는 마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처럼 든든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림을 보는 순간 서아의 입가에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제안도 기업가들의 천문학적인 연봉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진심이 담긴 그림 한 장이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정의나 이념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의 미소,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의 전부라는 것을 그날 오후 윤서아 사단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짧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유능한 정치인에게, 경영은 뛰어난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리는 언제나 조국을 수호하는 최전선이며 제게 가장 큰 영광은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세상은 그녀의 선택에 아쉬워하면서도 더 큰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영웅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한 것이다. 다시 시간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의 새벽. 제1기동 사단의 야외 훈련장은 전차의 굉음과 병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대규모 기동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이었다. 밤샘 훈련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새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휘용 장갑차 위에서 윤서아는 작전 상황을 매우로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전방위 병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소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정치권의 유혹도 어둠 속의 암투도 이곳에는 없었다.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전우를 향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정직한 땀방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평화는 고요한 사찰의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순간이 치열하고 역동적인 삶의 한가운데에 그녀의 평화가 있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 철과 기름이 뒤섞인 냄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이자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안식이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새벽 하늘을 밝혔다. 붉게 타오르는 여명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아의 얼굴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부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사단장님, 모든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윤서아는 여명의 빛을 등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고 평온했다. 영웅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 부대원에게 전파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렁저렁하게 훈련장을 울렸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제 우리보다 더 강해졌다.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우리의 집으로 복귀한다. 복귀 준비 개시. 와. 병사들의 함성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그 함성의 중심에서 윤서아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향한 그리고 그녀 자신이 선택한 고독하고 영광스러운 길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헌신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